반갑습니다. 네, 육범 평화통일 아카데미 담당자 김현민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오늘 정말 기다리셨던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할까요? 강사님께서 소개를 하실 거지만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좀 준비해봤고요. 제가 이 예술의 전당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심영원 선생님께서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심영원 선생님이 그리고 현재를 사는 심영원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기 제가 구독자를 더 등록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독 채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저희 역사학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문익환이 만든 역사 얘기를 해서 저희가 주제를 지었지만은 또 신용환 역사학자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셨고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망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가 노면 시민센터잖아요. 저 노면지라는 회원인데 뭐 이렇게 한 6만 명 회원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모아서 센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냥 너무 저는 뭐 작게 포함해서 별로 할 말 없지만 그것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전에 광흥창역에 센터가 있어요. 되게 허름한 데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하러 되게 자주 갔거든요. 일로 온 다음에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정면 체제가 제가 사이가 좀 나쁜 관계다 영향이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시간인데 2시간을 스틸리티 쭉 깔리면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실 문익환 목사님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 전혀 인연이 없고 제 삶의 경로나 저희 집안의 것들을 본다면 더더더 경로가 있을 수 없는 저희 집이 이제 이부 오동인 집안이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다 경찰 출신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항상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건대 언론용어로 건대 사태라고 하죠. 86년 건대 항쟁 당시에 진압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고가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진압했던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특진하시고 평생의 자랑을 해주는 사람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가문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 하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렸을 때 진짜 무슨 알갱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솔직한 입장이었고요. 세대로 따지더라도 이제 저는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딱 대학을 들어간 애가 연세대 사태거든요. 그 유명한 한총의 와이드 그때 있잖아요. 딱 그때여서 그 전에도 이제 90년대에 학번에서 운동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아예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6년, 97년은 학생운동의 종말을 보고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학이 기업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커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이런 한국의 격동적인 80년대 이야기랑 매칭이 좀 없죠. 그러다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여튼 이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지금 2023년에 문익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솔직한 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까도 뭐 예술의 전당 얘기하셨는데 일단 강연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문익환 목사님 얘기하러 올 때 강연층이 싹 바뀝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계층, 나이만이 아니라 관심층도 바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문익환 목사님이 보여줬던 역사에서의 중요한 위치 대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강연에서 이 해방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도서관 하다못해 이런 데서라도 이게 오픈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를 편안하게 만나는 것도 힘든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뭐 문익환 목사님, 뭐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시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굉장히 힘들죠. 이런 난점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제 또래부터도 제 또래부터도 모니카 목사님이나 그 시대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옛날에 레드 컴플렉스보다 그냥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있어서 참 좀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오늘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뒤에 문성건 선생님이 와 계셔서 이렇게 가족이 와 있으면 얘기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성취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 어린 나이에 그 왕년에 스타분을 뵌다는 건 영광이지만 왜 오셨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눈 딱 감고 앉히도록 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이게 저만의 처지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그냥 오늘날 한국에서 역사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목재실에 연대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쟤 되게 이렇게 순박하게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지나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시대 경험 대비 그 이후의 사회적 경락 또 제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그 격차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과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한 틀을 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너무 심각하게 갈 필요 없고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고요. 넘어가고 단순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이제 루카 목사님 얘기 좀 하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첫째는 민중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통일이 없어졌고 세 번째 신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가치라는 게 없죠. 진짜 냉정히 말하면 민중하면 민중사라고 해서 역사학의 중요한 장르였잖아요. 한 15년 전에 나온 책이 뭐냐면 역사학에서 민중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어떤 계급과 계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민중이라고 하는 한때 그렇게 농노가 부르짖었던 저항의 주체라는 것 자체가 설정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 1987이나 변호인이나 그 동백꽃인가 그 동원도는 다른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민중이라는 저항적 집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휴머니티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다. 이런 게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때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고 통일 문제는 더 크죠. 제가 그것도 몇 년 전 기억인데 그 표창원 소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디 불려가서 행사를 하는데 30대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직장인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세대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본 건데 그 옆에 계신 교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직장인한테 어디 지금 반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영화 태양 송중기 나왔던 거 한 캠프를 가서 전국에 똑똑하다는 중고등학생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어요. 남북관계 특강이었거든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저기 통일을 바라면서 그런데 한 250명 왔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떴어요. 그리고 통일을 아예 원하지 않는 사람 손을 드니까 249명이 손을 떴어요. 그걸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왜 하냐? 재수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문제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어떤 강렬하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동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미 진보적인 인식 속에서도 북한은 혐오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통일이라는 아젠다는 지금 통일이라는 나라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단어 자체도 지금 사회적으로 다시 설득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날에 잊지 못하는 게 한 명이 막 손을 애매하게 드는데 옆에 친구들이 야 너는 통일 원하잖아 들어가니까 이제 아니야 우리 아빠 생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잊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통일부 강연 많이 하는데
이 관심은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 신학이 사라졌죠. 이거는 신학 전공자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의 위상이 급전직하한 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목회자의 성적 기이나 목회 세습 같은 거. 저희 동네에도 뭐 이렇게 있어요. M교회라고 아드님한테 쿨하게 넘겨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쪽 아파트에 살다가 저쪽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저희 동네 그 교회 성도가 6만 명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새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데다 이렇게 자기네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뭘 더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들한테 보여주니까 열받 카메라가 더 있다 사실. 방송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걸 붙여놓은 걸 찢어 받아버렸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누가 또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간 같은 입주인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붙이고 찍고 하는 경계 속에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파트에 이제 M교회 성도들이 안 늘어나는 그런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가 보여줬던 사회적 위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니카 목사님이 가장 상징적인 존재지만 따져보면 뭐 장기라 선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5, 60년대 때, 6, 70년대 때 혹은 일제강점기 때를 봐주고 특별히 개신교가 보여줬었던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에서였던 그런 신학과 종교의 위상이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왜 최근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까? 라고 할 적에 찾아볼 적에 되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민중도 통일도 신학도 사라진 시대라는 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 하면서 얘기를 안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문익환을 재현할 것인가인데 저는 이제 재현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고고학계나 이렇게 역사학계에서 복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복궁 복원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재료도 다 새 거고 그걸 어느 시점에 어떤 걸 복원하겠어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복원보다는 목적화된 재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통일의 집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냥 이제 몇 번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익환이라는 존재를 아주 잘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세상에 석상을 세우는 목표냐 아니면 똑같진 않더라도 어떤 문익환적인 문제의식, 문익환적인 정서 그리고 그런 저항성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다른 형태로 새로운 세대들 안에서 내면화가 돼서 나갈 것인가 저는 좀 후자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빅키를 듣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상하네. 너무 좋고요. 네. 저번에 한신대에서 요거랑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강제로 동원됐던 한신대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강의 하나 가서 지쳤었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각보다는 단순하지만 좀 큰 질문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왔던 걸 세세하게 업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부딪혔던 11년 얘기를 하나하나 짚고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어록 같은 거 좀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 잘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네. 이게 하나 되게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말이 빠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말 속도 좀 줄여라. 근데 델로몬 된다고 유튜브가 복용되면서 아시죠? 1.5배속으로 듣는 시대가 돼서 요즘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말속도가 굉장히 적당하다. 그리고 빨리 안 돌리고 들어서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가 저를 부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웃기지 않게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얘기할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보면 첫째로 이제 노동 문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태일 분신한 거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노동 문제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노동 문제라는 게 민주주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탈이 됩니다. 언제 이탈이 되는 거냐면 시기적으로 따지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언론 보도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노동자 대투쟁이 빵 터졌었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을 주도하던 전두환 씨가 이렇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비호 아래 민정당 대표였던 노무현 씨가 그 상황 전국을 주도하던 건데 그때 노무현 씨가 무슨
여기 와서 기분 좋았어요. 노태우 씨가 주시면 감사해요. 저 예전에도 그 그냥 진주에서 무슨 공연하러 갔다가 자꾸 전주라고 얘기하고 쌍꺼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노태우 씨가 이제 주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노사 분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요구하고 하는 건 다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거는 6.29선언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6.29선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주면서 뭘 빼냐면 노사 분규, 즉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사 분규인 거죠. 민주주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들 협의해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노태우 대통령이 정확하게 긋습니다.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당대의 이 최고의 정치인들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87년적 전통, 유람직 이후에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적에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 사실은 노동 문제가 정확하게 팔가 딱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상하게 약간 흥분됩니다. 흥분된 이유는 뒤에 역시 문상훈 씨가 계시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화내지 마세요. 진짜 많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강연할 때 한 명을 이렇게 공격하면 반응이 다른 분들 좀 농담인 거 그냥 지금 내려오기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이상하게 심장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러지? 와, 이랬습니다. 뭐가 있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80년대 때 80년대 때 여러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8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의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이라는 게 지금 여기 문익환 목사님이 처음 발표할 때 계속 부딪혔었던 이 지점의 노동운동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8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의 주류 세력이라는 건 대기업, 그리고 남성 노조, 그리고 주로 이제 급여가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노총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들을 따지게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 첫째는 이제 보통 제가 문익환 목사님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전대에 불신한 거쪽인데요. 보시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글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내가 타인의 죽음을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꼭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보의 근로기준법 준수투쟁, 대한기업, 이소선 선생의 민주화 투쟁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보의 같은 게 이거잖아요. 본인이 조금 더 이 노동세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공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제일 처음엔 시혜적 차원, 내 돈을 좀 쪼개서 도우려고 한다든지 혹은 조금 앞장서서 따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도덕주의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공장의 어떤 정말 이 여공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도 뭐 근로기준법은 정확하게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바보였구나, 답답하다 하면서 바보회를 만들게 되고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이라는 걸 쭉 진행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기업이라는 건 여기 전태일 기념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이제 내가 기업을 세우면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의 미래상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노사가 협동적이고 좀 더 대한기업적인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한 좋은 상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9년대생 교과서가 생겼고 1970년대를 다루게 되면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들의 교과서 안에 전태일은 들어가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태일에 대한 감정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되고, 현실 정치로 보게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제 그 청계천에다 전태일 동상을 세워주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전태일 당론은 사회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측면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근데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게 이소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죠. 이소선 여사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여가면서 그 이후에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조 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다든지 80년대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들, 적어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이렇게 약간 386 시절에 이거 바로 조심했다. 이렇게 다소 현악하게 읽은 것에 비해서 이소선 편집은 굉장히 재밌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걸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쪽 지점들이 이제 아예 우리는 배우지 않고 여전히 좀 흠하게 지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즉 동일방직이나 오픈모방 같이 소기업 여공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합법적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후원자가 도시산업선교회와 이 소위 말하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카톨릭 운동이 같이 엮어져서 운동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해요. 이건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유일하게 이게 알려진 배경이 뭐가 있냐면 꼬꼬무 아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쵸. 네. 그 꼬꼬무에서 YH 무역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방송을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진 거고 이런 거죠. 전태일의 분신항고와 노동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건 알려졌는데 그때 그 전후로 시작을 해서 여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그룹이 등장하게 되고 이 여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근로조건 속에서 고통에 내몰린 상태에서 이것을 종교인들이 문제를 여기면서 함께 싸우게 되고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싸움 속에서 실패도 하고 반복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그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70년대 때 그 10년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거세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우리가 사실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BS랑 그 촬영을 갔는데 강화도를 갔어요. 근데 저도 그건 사실은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강화인조라고 해서 한때는 강화도가 이렇게 그 모시 생산의 탑이었더라고요. 50, 60년대.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여공들이 굉장히 강화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 미카엘 신부라고 해서 미국인 신부가 미국에서 미국의 노동운동을 보고 왔던 신부님인데 그곳에 와서 이제 전 미카엘 신부가 여공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걸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와서 같이 팀을 보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방송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 게 강화도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모니카 목사님과 또 그 세대가 문제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했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싹 지금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 슬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요.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것도 저도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 이제 제가 강연할 때 주로 이제 저는 사람마다 이렇게 강연 층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 또래나 제 또래 이하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편한데 약간 이렇게 조금 저보다 선배님들이 계시고 하면 조심스럽죠. 왜냐면 저는 교과서를 배우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린 나이에 구경했던 건데 삶으로 사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제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드리거나 이렇게 가장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튼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는 유랑제이 갖고 있었던 한계적인 측면들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저는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4.19는 혁명이었고 6월은 항쟁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제가 어제 전혀 다른 교육법 관련해서 무슨 유튜브 찍다 무슨 얘기했냐면 4.1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국의 교육제도를 좀 더 민주주의를 양성하는 걸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는 4.19 혁명 직후예요. 그때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안 썼고 민주교육 이런 말 썼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문교부 장관, 그때는 교육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었는데 문교부 장관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인 이병도를 임명하는데 이병도 교수가 이 민주교육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부터 추진하는 교육의 3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3번째 뭐냐면 교육의 중립화예요. 교육의 중립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19 혁명의 열기가 우리가 널리 알려지다시피 이공화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못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유학의 결과물은 4.19 혁명으로 이뤄낸 혁명의 공간보다 사실 훨씬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 하나가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고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니카 목사님의 글을 읽고 삶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의 문제, 뭐 어떤 그런 통일의 문제, 만약에 오늘날 또 하신다면 뭐 환경과 기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에 비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회적 조건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것 중에 우리가 딱 짚어볼 수 있는 2가지가 첫째가 이제 정치적인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 안으로 우리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하고
투표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 이것도 되게 놓쳤던 측면이 있는데 지도자주의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싸웠어요. 이거 하고 김영삼이야 김대중 이런 거 갖고, 저는 저기 외갓집이 또 전라도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김영삼 씨를 되게 좋아했고, 저희 이제 큰 외삼촌이 이제 카메라가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 삼촌은 되게 좋아했는데, 둘이서 처갓집에서 진짜 맥주병 부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YS야! DJ 하면서 어린 나이에 정말 둘이 미쳤나 이런 할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 이때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뭐냐면 누군가를 앉혀놓으면 우리 사회가 평정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 근데 새로운 세종대의 대왕이 오면 우리 사회는 태평성대가 된다 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주의에 우리가 좀 매몰되는 경향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쟁이 있다라는 거고, 이 시점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의 행동이나 투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목사죠. 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시민운동가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아니고, 이 사람의 활동을 본다면 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남들이 통일 얘기 안 하고 통일 얘기를 가져가니까 사실상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가 만들어놓은 창구를 부딪히거나 그 틀거리를 벗어나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초기의 어떤 타협을 받게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때 이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하셨지라든지 혹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할 때 따져보면 시대의 속도랑 본인이 따라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해보면 좀 재밌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 갔다 온 다음에 세계화라는 단어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이 이 이슈에서 제가 좀 놀랐는데, 세계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터내셔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세계화, 그래서 SEYGEA에서 ISP를 만들어서 가겠다. 잘 기억 못하세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만든다? 막 그랬었는데,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조금씩 분석을 해보면 이미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소위 말하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으로 한 세계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더라도 이미 1985년, 그러니까 1985년이라는 건 냉전이 붕괴되기 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년 안에 소련과 우리가 수교하잖아요. 92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남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의 5배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87년에 민주화가 되고 89년, 90년대 초반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냉전이 무너지고 90년대 중반에 세계화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사적인 세계사적 관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미 70년대 후반에 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지금과 만연되고 80년대 때 드러나고, 이미 그 결과로 공산국이 무너지고 하는 단계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어떤 대한민국의 지성이도 그걸 다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요 영역은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주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변화들,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주체적인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좀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일으켰다든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다라든지 하는 이슈들은 당시에는 큰 이슈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이슈가 돼버리면서 또 더더더 있잖아요.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때 그들의 도전 같은 것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냥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이 뭐랬냐 이런 얘기보다도 혼자 좀 고민을 하니까 남긴 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 약간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한다는 말을 현재 1년째 하고 아직 시간 안 했는데 자료를 쭉 써놨어요. 다른 것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렇게 무슨 논문을 준비하고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3차례에 걸쳐서 법원에서 이것이 왜 쿠데타임을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교과서나 법정 용어도 12.12 군사 반란으로 바뀐 건데, 사람들이 여전히 12.12 사퇴하는데 이걸 조금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는 이제 그 법적인 단죄가 없었던 거고, 12.12 군사 반란은 단죄가 있습니다.
군사반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고 국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오공화국의 등장할 때 남긴 글입니다. 제가 뭐 같이 생활했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맥락의 모든 개인적 퍼스널리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이 쓰여졌던 시점에 문익환이라는 존재가 감당했어야 될 답답함과 힘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언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박한 언어를 쓴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진지한 언어를 또 쓰는 과정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성경을 그냥 소리내 읽는다. 뜻을 찾으려는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빛깔이 내 마음에 물감이 들 때 번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뜻을 헤아리지 않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인간은 무조건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쓸까? 그러면 이거는 재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해석 속에서 주가 좀 찾을 것인가? 기독교적 신앙으로 하면 너무 종교 분위기로 가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잠깐 돌려서 그냥 우리가 가장 익숙한 유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퇴계 이왕 물고 이 다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퇴계 이왕 같은 경우는 경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이미 마음의 온전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을 경건한 삶으로 지키면 된다는 태도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성을 강조했거든요. 성은 성실함인데 이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도덕적 마음을 잘 간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잘 발현시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조선시대도 시간은 아니까 그걸 길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도 각자의 삶의 태도 속에서 성리학 문제를 재해석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 자기 학파의 방향을 정해요. 네,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여지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글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거 뭐냐? 이건 이제 87년 2월달, 그죠? 87년 2월달이면 이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가 되어 것이죠. 이거죠. 그리고 86년에 엄청난 좀 이렇게 좀 반미적이고 운동권의 좀 독자적인 강경노선이라는 것이 실패를 거두게 되면서 87년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야권 세력이나 중산층 세력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가자. 그러니까 어떤 반미 추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포원철폐, 국제타도라는 감명 메시지를 결집을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아지던 또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이제 글을 보면 양심이란 아픔을 아는 마음이 아닐까 싶군요. 글이 되게 소박해요. 되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박한 글로 계속 자신의 생각을 정갈하게 그것도 굉장한 분노나 투쟁심이 아닌 정갈한 언어로 글을 표현할까에 대한 그 인간학적인 부분이 좀 되게 신기한데 신비로운데 아무튼 그것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이지요. 온갖 고난을 몸으로 겪어 아는 사람, 겪어봤기 때문에 남의 고난을 그냥 모아 넘길 수 없고 같이 아파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 몸을 내대고 사는 사람, 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같이 아파하는 양심은 공동체적인 마음이죠. 양심은 사회성을 띠지 않을 수 없어요. 사회성을 띠지 않는 양심, 순수히 개인적인 고고한 양심은 허위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양심을 말해야 하는 거고 인류의 양심을 말해야 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이야기인데 양심은 사회성을 띠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사회에 적어도 저나 제 이하의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자기 에피소드 얘기하면 대학로에서 행사할 때 먼저 가서 커피숍에서 혼자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잘못 내리면서 좀 이렇게 제가 몸이 크잖아요. 꽝꽝꽝 하면서 잡아줬어요. 그 잡아주면 사람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아프다 그다음 무슨 생각이 그냥 부끄럽잖아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괜찮냐라든지 아니면 놀라서 쳐다보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 잊지 못했던 경우는 커피숍에 한 진짜 여기 한 절반 정도 사람이 계셨는데 단 한 명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가 자빠진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오늘날 개인화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판별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상대주의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이기주의가 된다든지 삶의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저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제가 대학교 이제 저희 학교생 시험 본단 말이에요. 대학교 시험 옛날에 어떻게 보겠어요? 대학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한 두 문씩 주잖아요. 그럼 막 글로 쓰면
교수가 평가해주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속상한 마음을 따지지 않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엄청 따져요. 그래서 한 문제를 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놀지 않을 준다면 글을 쭉 쓰면 저의 주관적인 걸 평가하는 거니까 객관성을 담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2문제 정도를 내고요. 객관식을 5문제를 넣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 좀 넣고 긴 의견문제 문제, 소수란 문제 여러 개 와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앵기지 못해요.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시대니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여기가 다들 재밌어하는 거 약간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심과 사회성을 띠지 않을 수 없어요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내 가족에 대한 의미나 뭐 사회적 문화, 민족이 강조되는 시대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은 심지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은 데도 10년도 가고 대학의 지도적이나 그런 거 없은 지 아주 오래됐고 아주 오래됐고 그나마 좀 하는 애들 보면 제 제자 중에 가서 야 우리가 우리 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니? 근데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이래 그러면 옆에 내가 관심 없는 데는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시대 즉 보수파들도 민족을 이야기하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민족과 민족 당연히 충돌되던 시대에는 이런 말은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다. 이거 옛날로 가면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막 운동공부 이니까 막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교육받는 게 그거거든요. 야 동정주의야말로 위선이야. 그래서 마르크스 문서를 막 보여주면서 막 나오자면서 그런 온정주의는 틀렸어. 그래서 개혁을 안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양심이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명제 자체를 설득하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운동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계속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들어간 얘기지만 이 이야기의 모든 전제는 이 당시는 진보도 민족이고 보수도 민족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무슨 방송하는 후배랑 만든 이런저런 아이템 얘기하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형 전라북도에 가서는 무슨 아이템을 이렇게 어필하면 될까 그런 거여서 저도 이제 같이 숟가락을 꽂으려고 머리 굴러는 동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원래 저한테 왔다 이렇게 안 되겠는데 했는데 근데 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공 동학을 역사학자들 중에서 동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 동학법은 동학혁명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학혁명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진보적인 분들도 동학혁명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7년 개헌할 때도 헌법 전문에다가 동학혁명을 넣자는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거는 진보 진영이 아니에요. 제야 학생분들이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때 유신체제를 강화시킬 때 본인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뭘 선택했냐? 민족성. 그래서 예전에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외우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족중흥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뭐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것도 막 부흥시키고 이순신장을 띄우고 하면서 동학혁명을 이뤘던 전봉준 장군을 막 이렇게 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 시대로 간다면 이 세상을 좋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성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국가고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 하나가 될 민족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점으로 와서 딱 얘기하면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이 그저 이렇게 답답하고 무관심한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친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조차 공동체 담론이라는 좀 큰 주제를 지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고요. 여기 되게 더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2개 정도만 보고 그다음 통일 얘기 잠깐 모르거든요. 통일을 이제 쇼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보면 이거 재밌어요. 이건 이제 93년 4월 월간 말지에서 임수경 씨랑 인터뷰했던 거예요. 임수경 씨 알죠? 그 북한 갔다 오신. 그리고 이 인터뷰의 전체 내용 보면 끝난 다음에 임수경 씨가 문익환 목사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합해요. 이렇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대통령 선거 실패 그러는데 과연 뭘 실패해서 정권 교체는 목표가 아니라 방편에 불과해. 김영삼 정권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도 우리가 도덕적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야.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손 나오는 거야? 생각해보라고. 이승만 이견이, 김구가 이견이.
이제부터 우리가 알기는 역사의 경기장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우승자로 만드는 거야. 군의 지지 기반이 없는 김영삼 씨는 민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 민심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이라는 걸 알거든. 여론은 도덕 정치를 원하고 있어. 강한 도덕적 악력을 계속 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권을 처음으로 만들어야 해.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큰 전략 속에서 생각해야 돼. 요즘 제가 보는 포인트는 큰 전략인데, 김영삼 정권 5년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민주사의 실패야. 유명한 인터뷰예요. 우리 이 인터뷰를 두고 사실은 문희강 목사님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별로 상관이 없었던,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이거 선배들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아류 부르주아적인 종교인들의 투쟁관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되짚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긴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뭐 보수 가치관 했었을 때 사회가 갖춰야 되는 문제라든지, 진보 가치관 했었을 때 사회가 갖춰야 되는 문제, 뭐 이런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간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문희강 목사님 본인의 세계관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시대와 역사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지금 이어진 고지가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만족성을 띠지 않더라도 이것이 얻어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성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그 다음 위에서 또다시 더 나은 미래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주의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눈앞에 있는 정쟁을 좀 넘어서서 좀 초월적 견지, 장기적 견지에서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시도도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여기서 지금 세워나올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문희강 목사님 밑에서 주로 70년대 때 제야인사들이 8, 90년대 때 그렇게 구단까지 취급을 받았고, 다시 최근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역사 연구사들이 다시 고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직이나 감투를 얻지 못합니다. 항상 좀 원거리 정의 시선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시대 때 어느 특정 정당에 들어서 특정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 시대 때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좀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흥미롭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남북관계, 북한에서 만든 우표고요. 이건 1991년 10월 4일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한결이라는 사실 때문만으로 우리는 이해관계나 이념, 주의 주장을 넘어 우정으로 서로 껴안을 수는 없을까? 아니, 그 우정을 토대로 이해관계나 이념, 주의 주장을 조정할 수는 없을까? 고위급 회담장에 마주 앉은 남북과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정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일까? 같은 결의로서 민족 공동의 과제를 풀려고 만났는데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어도 좋을까?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낭만이라고 한다면 민간인끼리 우정을 키우는 일이야 마다할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북쪽에 가서 만나고 올 사람들에게 우정을 느낀다면 이건 역적이 되는 일일까? 조금 더 어떤 아픔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이 저는 이런 정서가 예전에 뭐 그 공동경비교 JSA 같은 이런 식의 영화적 정서도 많이 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소위 말하는 쉬운 것부터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살펴보게 됐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오면 이 문익환이라는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시대 속에서 싸우거나 문제 이슈를 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실학적 사유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박한 영성, 반박한 존재에 대한 고찰.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되게 예를 들면 좀 유치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5살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요. 한 5명 그룹이 있는데 전혀 친했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안 맞았는데 그냥 초중고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만나요. 만나서 그냥 서로 칭찬 한마디도 안 해요. 갈거예요. 욕하고 한 친구가 이제 막 스파이크 좀 하는데 음식 여러 개 먹었다 이러면서 맨날 데려가서 돈 쓰고 오고, 반대로도 야 그럼 정말 텔레비에서 들을 게 못해 하면서 또 이렇게 막 해주고. 근데 만나죠. 왜냐? 미운경 본적이 다 들었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 하나씩 있을 거거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인 거죠. 현상들인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좀 기본적인 어떤 삶의 단박성을 역사나 정치사회 속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들 같은 것도 좀 흥미롭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오늘 저는 표면적으로만 좀 이렇게 하고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새로운 것과 접근해서 이야기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관심 있으신 분들 보다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가 쓴 책이 하나 번역이 됐어요. 6명의 리더를 다룬 책으로 믿음사에서 번역이
있는데 첫 편이 아데나우예요. 아데나우. 그래서 그 독일의 총리 아데나우 이야기인데 아데나우가 현대 독일을 나치 독일과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비전으로 헨리 키신저가 거기서 뭘 꼽았냐면 그게 이제 유럽 공동체를 꼽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공유라는 거죠. 유럽의 루르 지방에 있는 철강의 이익을 갖고 프랑스랑 독일이 100년을 다투는데 이걸 우리가 공동의 이익으로 만들고 살아내자. 그거를 이제 아데나우에서 지켜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데나우는 여러 아젠다 중 그거를 선택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사람이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무단에서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장모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친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이익을 공유할 적에 친해지는 것이고 현실적 이익을 공유할 때 현실 정치도 그 이익에 따라온다. 이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전쟁이 난 얼마 안 됐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받은 상태인데 독일 사람을 선택해서 장모네랑 일단 그 이야기 만들고 거기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게 ECSC라고 해서 독일 철강 공동체고 거기 EU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ECSC, ECC, EC, EU 북한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과정 오는데 그걸 이제 아데나우 같은 경우는 그 비전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이 서독이라는 나라를 끌어가는 데 아젠다를 다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사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햇볕 정책의 그 정도가 아주 좀 낮은 단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떼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문익환 목사님이 이 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단순한 관계론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이 인간관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왜 사회현실과 정치현실에 적용을 시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거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인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구약의 아름다운 시들을 앞에 놓고도 생각했지. 동주가 있었다면 내가 본문의 뜻만 가르쳐주면 멋지게 시로 옮겨놓을 텐데 참 시 정신이 모든 문화운동의 핵심인데 처음엔 동주의 시만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즐겨 읽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잘 읽혀지긴 했지만 동주의 시도 참 어려운 것이구나 싶었지. 80년에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친구의 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다 살짝 써본 게 늙어 고약해지지 않는 사람, 강한 동력을 가지고 소탈한 영혼 이렇게 메모해 둔 걸 지우다 보면 그냥 가까운 건데 이제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 글을 읽다 보면 가장 인상적인 측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알고 있지만 똑같이 변해가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하우의 다른 말은 아직이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경륜의 다른 말은 내가 이게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익환 목사님의 끊임없는 자기 반성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금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금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박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앞뒤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문익환의 인간관이 뭐냐 이런 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노동문제 앞에서 책임있게 행동했고 민주화운동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국이 우리가 재화와 시민사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화와 시민사회 역할에서 가장 끔찍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서 아직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 당시 문익환 목사님의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놓고 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 가장 근원적 베이스가 뭘까? 그 근원적 베이스에서 문익환이라는 존재가 어떤 힘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간다면. 그러나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나이가 들고 지위가 바뀌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평범하게 사고할 수 있고 단순하게 사고할 수 있고 그 단순한 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편이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 이제 장기적 전망을 통해서 현재 내 진영을 뛰어넘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좀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네. 저 이렇게 눈치 보는 스타일이라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이라는 게 근본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그 사람들이 MBTI 얘기는 2인 줄 알아요. 완전 알아요. 낯설어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어디 강연장에 가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는 한 15분, 20분은 속을 힘들어요. 또 썼어. 그러다가 이제 20분, 30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혼자 신나서 듣던 말도 계속 하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자, 그 통일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교과서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선배님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 이야기들인데 뭐 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또 이게 새로 다시 다 얘기해야 될 주제들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공부로 학교로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 고등학교와 한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사가 수능 필수 의무가 되되 쉽게 한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다자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한국사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 뭐 항상 이야기하는 뭐 토론하고 소통 이런 수업은 여전히 없고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는 그냥 한능검 시험 하나만 붙으면 그냥 이렇게 딱 퉁치니까 되게 간단한 시험이 돼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이제 격차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튼 그 한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공적 권위는 이제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모든 게 우리나라 다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가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국사랑 개념돼서 합쳐지면서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그 중에 한 70%가 근현대사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윤정부에서 좀 이걸 더 고중세사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저항하고 있는데 여튼간 옛날에 비해서 바뀐 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흥선대원군 좀 나만 안 배웠어요. 저도 이제 흥선대원군으로 들어가는 순간 고등학교 때 여기서부터 시간 안 나오면 알아서 왜 이렇게 해라고 몰랐는데 지금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를 그래도 암기 과목이지만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특징은 뭐가 있냐면 전근대사는 독립운동사나 일제강점의 방식들 위주로 배우고 현대사는 챕터가 딱 4개인가 보여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사 그리고 각 정부의 정책사 경제성장 나머지 거 이렇게 해서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고 전제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에선 노동 그리고 통일 뭐 민주화 그중에 민주화는 많이 배우는 편이고 노동과 통일은 거의 안 배워요. 거의 안 배워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은 노동 강연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노동 강연 제가 갖고 얘기하려면 그 북한 이야기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A4와 2장 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2장 반 나오는데 노동 문제는 교과서 전체에서 일제강점기랑 한국에서 다 합쳐도 한 장 반 나와요. 한 장 반 안 나와요. 한 장 나와요. 한 장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애초에 역사 교육에 노동 이야기 안 해요. 이게 되게 커요. 그나마 조선 후기 때 그 뭐 이렇게 지주수작지 얘기를 좀 배웠고 뭐 그런 게 있고 통일 얘기는 뭐 더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좀 힘든 상황들 그래서 힘든 상황들이다라는 거 좀 있습니다. 자, 여튼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 아는 한 말씀드리고요.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배우고 또 학교 교과서랑 공식 교육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한국의 통일정책 이야기할 때는 정부정책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통일만 갖고 따져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남한은 시민사회가 성장했고 북한은 시민사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니카 목사님 여기 농사에 안 올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가서 김일성을 얼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두고두고 문제도 되고 그게 또 두고두고 비전도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남한에선 정부나 권력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즘 표현을 했었을 때 시민사회의 한 지도자가 독자적인 힘으로 북한을 가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고 협상한 사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역사의 가장 큰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그것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가장 큰 모습이죠. 그래서 통일운동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이제 좋은 실템을 꼭 이야기하게 되는 민간 측 인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꼭 시작점은 김구고 끝점은 문익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분단 체제를 반대한다면서 남북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암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분단의 목전에서 죽었지만 남한과 북한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서건 휙 넘어가요. 관념적인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부딪힘으로 역사는 서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딱 나오고 딱 끝나고 그 다음 뒤에는 아예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통일정책 얘기하면 남북관계사를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합의봤던 정책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현재 존재하는 남북관계연구사의 거의 모든 95% 이상, 95% 거의 열의 9은 다 남북관계의 정책적 연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일한 희귀 자원이 이제 모니카 목사님의 활동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활동 하나밖에 없는. 더군다나 물론 그때 뭐 이렇게 서경원 의원 방북이라든지 임수경 씨 방북 같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경원 의원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쪽 정당 국회의원이었었고 그리고 임수경 씨는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정파성의 발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얘기를 세대되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5.18을 갖고 어떤 극우 청년이 방송에 대학 그때 완전 열받아가지고 SNS에 이렇게 막 공격했는데 바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18 영령의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우적 발언을 하는 것이 5.18 영령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 갑자기 막 쏘고 싶으시잖아요. 아, 그러다. 저만 한 거는 그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JTBC 뉴스에 나와서. 그래서 그걸 갖고 난리가 났었고, 막 저도 막 올리고 막 십자포를 했죠. 그래서 걔가 뭐 한나라당에 무슨 정책위원장에서 잘렸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시대를 살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데 안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분들은 5.18이라는 것은 대학교 가가지고 영화 1987에 나오지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충격받으면서 저항적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5.18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유경령,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6.18항쟁 4개는 보기에 무조건 나와요. 이게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죠. 당연한 사실이 되는 효과가 있고 반대편으로 근데 유튜브를 보면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특정 측면에서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5.18로 갑자기 얘기가 같지만 이렇게 5.18 같은 이야기가 의식 있는 대학생이나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는 충격적 경험의 장이고 아웃사이드의 카운터 컬처였다면 지금은 그 구구 유튜브에 지만원 씨의 말도 안 되는 북한 600명설, 북한군 600명설 이런 게 카운터 컬처가 되고 그걸 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되게 이게 좀 상황이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약간 황당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또 이걸 인정하고 보았을 때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 모니카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이 반복을 했었던 사건은 거의 사회적으로도 조명도 안 돼 있고 연구에서 아주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이 주도해서 끝까지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자율적 활동을 보는 유일한 케이스로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랑도 다르죠. 김구는 사실 독립운동가로서 해방운동가의 모습이고 그 당시 대단한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이게 조금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72년 7사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여기 어디서 동네 석관동에 가면 의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의릉이 옛날에 경종의 이름이죠. 경종이 누군지 아시죠? 영조형. 장희빈 아들 기차마를 죽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덕사살 같은 얘기도 하게 되는데 가면 저 같은 사람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거기가 그 왕도 너무나 이렇게 그냥 애들 못 낳고 죽었는데 의령을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인수를 해서 중앙정부 건물 다 짓고 막 일본식 정원 채워놓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철거가 되고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놨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중앙정보부 강당이 거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강당을 왜 남겨뒀냐면 그 강당에서 지금 요 사진 있죠.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김일성 주석과 합의를 봤었던 발표 문장이면서 그 공간은 놔뒀어요. 근데 제가 3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기 강의를 하러 갔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역사정보가 뭐든지 다 읽는다라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만 알고 모르는 건 투성인데 이제 그 강의 때문에 가보니까 강남을 보고 놀랬죠. 그때는 되게 작품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무슨 촬영이 있어서 그 의료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아예 강남 건물이 있는데 폐쇄.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들어가서 거기서 시민대상 강의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게 그때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 좋을 때여서 국론유적본부에서 이거 좀 중요하다 해서 딱 세팅을 해놨다가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남북관계 답이 안 보였잖아요. 또 정권 바뀌고 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유지 보수비가 드니까 그냥 폐쇄에 딱 시켜서 건물에 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곳까지 무슨 정권 바꿀 때 영향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 이때 이제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세계항에 합의를 하게 되죠. 자주 평화 무조건 단결. 이거 그냥 하는 건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해마다 6차례 한국사 능력평가 시험을 보면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한 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본 상황이고, 첫째, 자주적으로 남북 통일 단계로 나아간다. 두 번째, 전투와 무력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마지막 이제 그를 통해서 민족 대단결에 달성한다. 사실은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죠. 왜냐면 남한도 정략적으로 접근했고 북한도 정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왜냐? 이 이후에 남한은 유신체제,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로 가거든요. 그리고 유신체제는 무너졌지만 유일체제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정을 분석하면 사실은 이 성명은 굉장히 기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역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망각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즉, 그 당시의 맥락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남북한의 합의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전례로 남아있고, 요거는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지금 요거를 이제 깨려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게 가장 좀 우려가 되죠. 왜냐면 그쪽은 어쨌든 유훈이잖아요. 3대 세습을 통한 유훈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승한다는 얘기가 가면서 우리는 정권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건데 북한은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최근 그 보도 보니까 처음으로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과거의 남한과 북한이 맺었었던 남북한의 특수관계라는 걸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서 자칫하면 최악의 이야기지만 10년 내에 이제 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전체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공식적인 성명이 북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걸 제가 이렇게 참가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남북기본을 하고 있었죠. 요거,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쉽게 말하면 양국 간의 기밀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밀리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론적인 세계화에 합의를 했다면, 이제 그 노태우 정권 때는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해서 포괄적인 로드맵을 확보한 사례죠. 이때는 조금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냉전이 붕괴가 되면서 이 공산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통수에 몰렸던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9년 전까지는 겉으로는 그러더라도 이면적으로 뭐가 있더라도 겉으로는 중국이나 소련과 동맹국가고 빼서는 원조도 해주고 무엇보다 부채,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에 투자했던 부채를 안 뺏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이 되면 그런 것들을 돈을 내놔라든지 지원을 끊는다든지 하면서 정말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외통수에 몰릴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제 덩샤오핑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라는 것이 덩샤오핑 집권기 때가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게 쉽게 마오쩌둥은 좀 더 공산혁명, 그리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마오쩌둥은 공산혁명, 그리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 아니고 개혁개방을 하되 마오쩌둥의 정책을 연속화시켜서 개혁개방한다는 게 덩샤오핑의 핵심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뭐 시진핑이 앞으로 좀 깼다는 얘기지만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맥락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또 중국사 특강이 아니어서 얘기 깊이 못하지만, 근데 가니까 무슨 얘기냐? 요 시점에는 북한이 중국과도 그렇게 면밀하게 협조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중소분쟁 당시에 북한이 소련 가서 소련이 듣기 좋은 소리하고 받아오고, 중국 가서 중국이 듣기 좋은 소리하고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또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위기를 겪은 것처럼 북한 위기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시기 때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같은 정책들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야, 너는 우리가 손 안 내면 누구를 협력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독립국가들과 수교 다 했다? 그리고 우리가 너네를 점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4 남북공동선언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때?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임동원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그 진보 진영의 많은 그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노태우 정권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했고요. 노태우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보면 누가 그런 자서전을 읽겠냐마는 저는 한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얼마 전에 저기 농담인데 그 청와대 개방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청와대 개방한 수위를 다 늘렸더라고요. 왜냐면 청와대를 개방했는데 그걸 누가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청와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요 시기에 전공하기 때문에 대통령 자서전을 맨날 읽거든요. 그래서 그때 뜻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이 저희 경시 준비였습니다는 여쭤봤는데 실패고요. 이런 계획 안 나와요. 자, 근데 뭐냐면 그래서 좀
그런 유리한 위치에서 이것도 전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전에는 비밀리에 지도자끼리의 일방적 합의였다면 이 단계에선 공개적이었고 그리고 남부 고위급의 답을 계속 진행했죠. 장관급, 장성급들이 모여서 계속 함께 이야기하면서 포괄적이고 두툼한 책을 딱 편찬하는 과정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사건이고 72년보다 진일보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영삼 정권 때 얘기입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되게 상당수의 우리나라의 그 남북관계 전문가들, 뭐 되게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들인데 많은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참 못했다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찍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보수적이지만 시대를 읽고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너무 그 김영삼 대통령은 반동주의적인 관점이나 혹은 오락가락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 개인의 자의식 쪽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관계는 미국이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군 빠지고 뭐 이런 거 다 미국이 그냥 일방 통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민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령 온건하게 문제를 풀더라도 남한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서 풀어야 된다. 이 꼭지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꼭지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꼭지는 이제 이거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끝까지 지원을 포기하진 않지만 이분은 어쨌든 중도 우파잖아요. 뭐 어렸을 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그 무장공대한테 거제도에서 살해당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되 당당하게 된다.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도 되게 그냥 그동안 뭐 정세현 장관이 이렇게 통일운동이나 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항상 저도 맨날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좀 이렇게 일반적인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입장의 세계관도 결국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정책을 집행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일단은 좀 미국 앞에서 할 만하다. 두 번째는 북한을 어떤 그 통일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만 좀 초상기에 맞아 당당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와서 요 두 개의 균형점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상실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그 북한을 강성하게 되었던 김영삼 정권의 원조였기 김대중 정권보다 많았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맥락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냥 이제 타국론이라든지 그냥 전쟁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원조 없는 경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더 이제 극단화로 가고 있는 변화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핵 위기 자체입니다. 저번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논문을 쭉 봤는데 김영삼 정권의 실책을 다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런 김영삼 정권이 클린턴과 협력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 북한 핵을 포기했을까? 뭐 이런 논문을 조심스럽게 어떤 학자가 썼는데 보면서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한 카드로서 핵이라는 것이 어떤 앞서서 이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지금 오늘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제네바합의라는 것은 당시에는 민주당 정권이 이 봉합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게 네오콘의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계열과 보수 진영에서 왜 문제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서 북한 어떤 불량 국가가 저런 식의 깡패 국제법과 미국의 의견 행동을 용인해 주나?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클린턴의 제네바합의라는 게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알다시피 피볼 전략이라고 해서 그 오바마 때부터는 이제 결국은 전략적 인내 이야기하면서 클린턴 정권 이후에 민주당도 똑같이 강성을 북한대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미국에 봤었을 때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 강경해요. 이런 게 또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간단한 복잡 문제로 존재한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6.15 공동 선언이라는 거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잘 아시다시피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우리가 북한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그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오고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한 4번 정도 내가 그러니까 두 번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자료를 막 수집해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막 수집해오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에 나한테 준 자료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상종 못할 짐승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나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위기였고 그래서 정보조사 다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서 둘이서 6시간 대화를 하는데 한 4번 정도 내가 더 이상 이 자식들 이 인간과 얘기할 수 못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많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다르냐면 막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얘기까지 못 가지만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잖아요. 한국에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3.1운동은 인정하죠. 3.1 인민봉기로 인정해요. 근데 3.1 인민봉기의 직접적 결과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건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고 거짓말이지만 티귿티귿이라고 해서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15살짜리 김일성의 어떤 인민투쟁이었고 요걸로만 자꾸 포인트 맞춰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발전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독립투쟁으로 정통성을 보는 거고 북한은 3.1운동을 시작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자기네 나라의 정통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진짜 그때 막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측에서 뭔가 해본다고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뭐 공통건국절에 이런 거 제안한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전혀 북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 김일성 자서전을 읽는데 제일 충격받았던 게 7번째예요. 본인이 썼다기보다 이제 옆에서 써주고 했던 건데 보면 제일 충격받은 게 그 수많은 한일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많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데 와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또 두 번째 경우는 제가 독일 보쿰대학교에 가면 독일 보쿰대학교에 북한의 연구소가 유명해요. 거기 가면 북한에서 발행한 대백과 사전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뭘 찾았냐? 박정희를 찾았죠. 그래서 남조선 외래 더 달려서 야 화끈하다 그래서 봤는데 그 다음에 쭉 넘겨보는데 정말 솔직히 그때도 사회주의 역사 공부했는데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도 북한과 남이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고 그걸 맞춰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생각할 텐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갔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6.15 공동선언의 그 근간이 되는 게 문희상 목사님의 사전 합의잖아요. 근데 뭐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남한이 이야기하는 낮은 연합제 안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연합제 간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통일에 대한 이유가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 단계에서 북한은 1국가 2체제로 아니 연방이 답이라고 통일론이 후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에 맞서서 남북 연합 단계로 간다고 하면서 둘이서 경쟁적으로 사실상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남북한 정부가 서로 싸워요. 근데 이게 여기서 김대중적 공합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야기한 연방제와 우리가 이야기한 연합제 안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보자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하고 왜 맞장난하냐라고 하지만 어디 보면 세상이라는 게 이론적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지 않나 다자협상 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 강의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업적 중에 가장 많이 잊혀진 게 아세안 플러스 3다. 그게 뭐냐면 그 동남아시아에 아세안 모임하잖아요. 근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그 당시 주룽지 중국 총리 그리고 오부치 일본 총리한테 제안을 해서 그냥 그 아세안 행사 때 와서 밥 먹자 해서 그냥 만나는 거를 주룽지랑 오부치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와서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오부치가 이걸 정례에 담아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국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세안에서 진행되는 그들의 행사에 가서 한중일의 어떤 그런 화해와 평화를 원하는 장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세안 플러스 3와 이 직접 협상의 알고리즘 속에 이어지게 되는 게 육자회담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부 차원의 통일론이기 때문에 통일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남북한의 직접적 대화와 플러스 외부적인 다자들을 끌어들여서 약자 둘이 강자를 끌어들여서 강자를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때 도모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건 뭐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 사실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고양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제가 막 함부로 폄하하고 싶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통일론이라는 것은 그 양자 문제 해소를 통한
이게 소위 말하는 한 번에 해소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핵무기를 점점 높여왔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점점점 강성한 이야기를 가고 있은 이 둘 간의 사이가 너무 나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둘을 직접 만나게 해서 문제를 단번하게 해소를 하자. 약간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거든요.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한국의 남북 정책은 그 노태우 때가 됐던 김대중 때가 됐던 즉 보수 정권의 지도 정권은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주변 사람들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간다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보여줬던 건 뭐냐면 문제의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서 해결시켜 준다는 걸로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하게 된 거죠. 왜냐면 핵이 있는 북한이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진짜 중국을 때리지만 이제 북한을 때리면서 중국을 견제하죠. 반대로 핵이 없는 북한을 북한이 어떻게 상상해요. 근데 그게 근본 모순이니까 근본 모순을 풀자고 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모순을 풀려는 의지가 북한도 꿀 필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뭐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 보였던 모습이 사실은 바로 김대중 정권이나 그 이전의 통일론화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될까 이런 걸 좀 되게 힘든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일단 제 얘기 좀 마무리 부분인데 여전히 여기 오니까 덥네. 분명히 뒤에서 시원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통일 문제가 그러니까 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또래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올해 또 대통령이 한 살 낮춰줘서 후반으로 갈 때 같이 중반 딱 맞춰줘서 너무 행복한데 이것도 개그인데 안 통하냐? 국민의힘 강연에 가서 왜냐면 뭐가 있냐면 저희 세대는 딱 대학생 때 코 이런 거 공부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식세계라는 게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 제일 유행했던 것이 하나가 만들어진 전통적인 책이에요. 베네딕트 앤더슨가 민족은 환상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사실 저희 세대에서 지식인들 사회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안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막 글 쓸 때 막 민족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만보 정책도 저한테 선생님 부러워요. 뭔 소리가 했더니 민족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편하게 쓰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거든요. 되게 친한 사이인데 야 너는 지금 철진한 지식인도 아니고 무슨 민족을 얘기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이 있었죠. 왜냐면 저희 때는 민족을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올드한 이야기였는데 아무리 내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민족 단계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동아시아 삼국은 민족의 역사가 길고 민족이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족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우리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없이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아젠다가 여러 명 충돌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를 돌아오게 되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제 민족이라는 절대적 가능성이 없거든요. 민족이라는 절대적 가능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어디에 있어요라는 말을 제가 해마다 확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게 불과 2, 3년 전만 되면 이렇게까지 제가 민족이라는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정말 천수고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결혼해야지,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둘은 낳아야지 이런 말들이 당연하다는 때가 있었고 지금도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당연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보다 어리고 이렇게 아주 방송면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일맥이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몇 살이에요? 나보다 몇 살 어리네. 그럼 뭐 가지 말까 하고 막 그다음에 부모님 어떻게 되시나? 고향은 어디고 30분 내에 우리는 그 사람 털잖아요. 저도 그렇게 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딱 가면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거 한 다음에 하고 나서 진짜 예를 들어 한 6개월 같이 했어. 너무 친해졌어. 서로 잘 쳐요. 그러면 술자리에 가서 근데 궁금한 게 결혼을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궁금한데 나이는 혹시 이러면서 동안이다 이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너무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상대적으로 막 애매한데 이게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민족이 중요하다, 통일은 무조건 우리의 꿈이다 이 얘기는 사실상 저희 세대는 한 40대들은 그냥 뭐 진정성은 없지만 그냥 인정 그런 얘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논의하는 게 뭐냐면 통일 대박론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죠. 우리 강의 오셨을걸요? 김진양 선생님이 대표 주자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때 우리가 기성보다는 이거 얼마나 벌었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반환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문익한 정신과 얘기가 있는데
역사에서 경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역사가 경제적인 개념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워낙 우리 사회가 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돈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보세요. 프랑스 혁명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없어요. 영국의 입헌주의가 들어올 때 영국의 입헌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예요. 그 프로테스탄트들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우리한테 안 중요한 문제지만 그때는 그게 목숨과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일대방론, 통일이 됐었을 때 우리한테 좋은 비용이 들어오고 좋은 이득이 있다. 이거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이게 대안이 됐었을 때 역사가 움직인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올드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인간은 결국은 비전과 가능성, 가치를 보고 역사에 문을 여는 거지 계산으로 문을 여는 사례를 하나라도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런 게 변화를 불러일으키긴 해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거나 생활 방식이 바뀌거나 하지만 역사라는 게 그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세상이 된다든지 뭐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는다든지 이렇게 역사에 문이 열리는 건데 여성의 권익이 올라가는 게 경제적 이권관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일대방론이라는 게 결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 좀 제가 진지하게 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뭐냐면 통일대방론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 큰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좋아. 남북 국가가 좋아졌어. 보세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각전직하가 돼서 개성군단 다시 뚫리고 원래 이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해주 군단이거든요. 한경도의 중심이 해주예요. 그래서 개성부터 해주까지가 다 뚫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강하고 다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해남도 쪽과 경기 북부 지역 전체가 개발되면 거기서 생기게 되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소득 문제부터 시작해서 범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통일대방론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니죠. 지금 워낙 작은 단계로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희태 목사님 보는 태도가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거. 또 하나 이제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 문제죠. 중국 문제. 반중감이죠. 제가 요즘에 분들이 가장 힘든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안 좋아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성세대는 다 그게 끌어오죠.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일본은 100년의 원수고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황당하죠. 중국은 무슨 원수를 줬자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그거랑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거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면 엄청나게 이렇게 감정의 격약.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 이제 장준하 선생님 모습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비전과 힘으로 막 뚫고 가는 게 시대잖아요. 요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을 꿈꾸지 않아요. 그게 되게 힘든 문제예요. 제가 지난 학기전에 이제 성모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매해 2학기 때마다 동아시아 역사하는 날을 새로 강의를 맡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축하하고 있는데 토론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뒤에서 댓글 어떻게 달더라도 공개적으로 나오면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나는 무조건 미국의 몰빵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무조건 중국의 몰빵 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근데 저도 되게 이상한데 그걸 계속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는 전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경우의 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근데 중국은 버릴 수 없는 거 같은데 중국은 재수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 이런 거 얘기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그냥 요즘 애들이 바보 같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했을 때 역사가 움직인다. 우리가 도전했을 때 역사가 바뀐다는 신념 자체가 없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야기하는 통일대방론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을 때 큰 회의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 시간이 많이 소개할게요. 보면 장준하 선택인데 장준하 씨의 돌베개를 내보낼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추천한 책이요. 수 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서고 한 모습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장준하였다면 민중해방운동의 선구자는 전태일입니다. 민족의 두 개 뿌립니다. 쭉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민중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 그리고 그것을 풀어봤었던 이 어떤 그 장준하의 자서전 돌베개 유명하잖아요. 장준하의 자서전 돌베개는 딱 2년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2년간 이야기는 본인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탈출해서 광복군 들어가서 특수를 받는 얘기까지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썼는지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돌베개를 썼던 해가 1969년이에요. 삼선 개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국가로 나갈 때 그렇게 책을 썼던 거고, 저한테 이렇게 70년대 상징한 사람이고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히브리 민중사람 책 되게 저는 힘들게 책인데, 이 농민해방군 야훼를 앞장세우고 에집트 지배에 도전하여 밖에서 들어오는 하늘의 무리와 엘신을 모시고 에집트의 세력을 에집트가 이집트입니다. 를 가나안에서 몰아내려고 안에서 일어나는 농민혁명군 하기류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합세해서 반 에집트의 해방전쟁을 치르다 보니 야훼와 엘은 다른 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뭐냐면 제2DP설이라고 해서 성경의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단일 저작이 아니라 문헌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크게 4개의 경향이 이렇게 섞여있더라라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연구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제2 문서가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L이 이제 하나님을 L이라고 부르는 집단인데, L은 그 지역의 토착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훼는 이제 아마도 모세와 함께 이제 20대 탈출해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히브리 문명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왔듯이 하기류의 무리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오는 무리인 거고, L의 무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비전이 없는 무리예요. 그 두 무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전혀 신학자로서의 혹은 학자로서의 정교성을 사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기다 갑자기 농민의 방법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던 거냐면, 하기로 L 여기까지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야?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동학농민운동이 들어오네?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왜냐면 그저 안병호 선생님 사람들이 놀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거를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목사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쫙 끌어당기게 된 거죠. 과거의 역사적 사례로서 하기루와 엘, 야훼와 엘을 섬기던 두 집단이 이집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보게 되면 과거로 따지게 되면 1894년 그 혼란일 때, 정도전이 600년 전에 토지개혁을 외치면서 조선을 건국했지만 조선 왕조 지주제국가로 쉽게 활용했잖아요. 그 불만족 속에서 새롭게 농민해방이 일어났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80년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민족 해방을 꿈꾸면서 새로운 해방이 된다. 그리고 이 해방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성경이라는 보존적 텍스트와 현실 속에서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해방군이 될 적에 다시 여기서 또 재현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되게 말을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 글처럼 루카 목사님 말을 전혀 어렵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렵지 않다는 말이 학자들한테 야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결여돼 있고 아무나 막 끌고 있고, 야 그리고 요즘에는 동료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아주 단박하게 보는 마음이나 윤리와 인간관의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현실화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본인의 신학적 아젠다와 본인의 역사적 아젠다, 그리고 플러스 본인의 80년대 90년대라는 현재적 아젠다가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 뭐 제가 이제 저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따져볼 수 있죠. 왜냐면 저희 지금은 연구자들이라는 그냥 정말 실증주의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 연구의 결과에는 비전이라는 건 없어요. 혹은 굉장히 비판만 난무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여기서 이분 능력사에 나오는데, 밑에 화면 그냥 제가 이렇게 나오게 일반적인 화면 찾는 거예요. 민초가 오가리를 당하지 않고 길을 펴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라면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권력 구조가 아무리 근사해도 공동체의 컷 깃들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10계명이 모세와 함께 탄생한 새 공동체의 깃들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일종의 헌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헌법이라는 법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한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겉 깃들인 권력 구조는 없지만 이런 기록이고요. 같이 말씀드리면 끝이지만 사실 이런 건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시점에 헌법의 상상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대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학벌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이야기가 언제나 뭐 5년 단임제를 8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제안법 만들 적에 모여서 회의하는 데 보면 제일 처음에 제헌국회에서 제헌국회 상상해보세요. 이승만 개헌하고 소장파 개헌밖에 없어요. 일단 좌익은 다 불법화가 됐죠. 김규식 개헌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은 친구들 아니면 보수파들밖에 없어요. 근데 초창기 때 개헌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논의했던 게 노동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산업국가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에 위협받지 않는 대안적인 경제공동체 만들 것인가. 이거 갖고 국회의원들이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대화를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제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헌법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문익환이라는 한 존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들어놓은 성찰점이 내가 갖고 내 현장성과 부딪힐 적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완성된 입장에서 문익환 강의는 할 입장은 아니에요. 이제 막 배워가는 입장에는 문익환을 누리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도 아닌 과정인데 다만 하나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익환 목사가 걸어왔었던 또 그 고뇌와 글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 우리가 도식화 이야기들 60년대 이런 민주화 투쟁, 70년대 이런 민주화 투쟁, 80년대 이랬고 또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문익환적인 사고가 아닐까. 오히려 차라리 문익환이 보여줬었던 그런 열정과 고뇌와 그리고 어떤 그런 혼란함 속에서 대답을 찾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끄집어 놓고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섞으면서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은 뭐 문익환이라는 이야기 제가 제일 처음 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위치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등장한다면 또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문익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